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민법 첫 시간인데요. 이 민법 과목 구성하고 그다음에 공부 방향 그리고 수험 전략 요 몇 가지에 대해서 첫째 시간 같이 살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부터 진도를 조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 과목이요. 예, 중개사 6과목 중에서 보시면 양이 제일 많습니다. 양이 제일 많은 과목이고요. 그리고 많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좀 깊이가 다른 과목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민법이라는 산을 하나 이렇게 비교를 하면 다른 5과목에 비해서 높다는 거죠. 많이 높고 그다음에 깊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이라는 큰 산을 저하고 1년 동안 같이 넘어가게 된 거, 같이 등정하게 된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올라가실 때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같이 동행하도록 제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먼저 잠깐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교재 144페이지 보실까요? 144페이지. 144페이지요. 파트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트 1. 거기 잠깐 여백이 있으니까요. 여백에다가 요거 하나 이렇게 그려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은 민법이고요. 민법이고요. 예. 그 민법은 크게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가 민법 총칙 부분이요. 예, 줄여가지고 민총이라고 불러요. 민총. 총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전체를 총괄하는 거. 전체를 총괄하는 서론이에요. 서론. 이걸 총칙 부분이라고 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론으로 뭐가 나오냐면 물권법이 먼저 나와요. 물권법. 이 물권법은 부동산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이 소유관계 또는 지배관계를 주로 다루는 거. 그래 지배권이라고 그래요. 내가 물건을 부동산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지배권 이렇게 부릅니다. 나 아파트 소유하고 있어. 자동차 소유하고 있어. 나 아파트 전세 살고 있어. 이 물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채권법이라고 해요. 채권법이 나오고요. 이걸 우리 중개사에서는 계약법. 이 중에서 채권법 전체가 안 나오고 계약법만 우리 시험에 출제를 해요. 계약법 분야만. 계약관계죠. 계약관계를 규제하는 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민사특별법이 있어요. 그래서 민법이 보시면 총 4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4개 분야로. 그 중에서 출제 문항수는요. 문항수를 먼저 보시고 들어가시는데요. 민법 총칙이 10문항 내외. 10문항 내지 9문항. 올해엔 9문항 출제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물권법이 14문항.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주로 물권법은 법조문하고요. 법조문하고 대법원 판결문이에요. 대법원 판결문 공부하셔야 돼요. 제일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공부하실 궁극적인 내용이 판결문 보는 거예요. 판결문. 그 다음에 계약법이 있습니다. 계약법. 10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특별법에서 6문항. 6문항 내지 5문항 출제를 합니다. 요거 2개 합쳐도요. 여기 2개 합쳐도 여기랑 비슷해요. 물권법이 많은 거예요. 양이 많은 거예요. 예, 분량이 이쪽이 제일 많습니다. 물권법이 제일 많아요. 예. 제일 어려운 데는요.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데를 꼽으면 맨 처음에 어디가 제일 어려우실 것 같으세요? 찍어보세요. 어디가 제일 어려우실 것 같으세요? 네, 총칙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 이 총칙 부분은 총괄 규정이에요. 총괄 규정. 그렇기 때문에 물권법이나 채권법이나 여기가 정리가 돼야 여기가 뻥 뚫리거든요. 처음에는 여기가 어렵다라고 미리 준비하고 계세요. 예.
그 본론은 그럼 본론 우리가 해야 될 본론 어디냐면 이쪽 물권법하고 여기요 계약법이에요. 물권법하고 여기 계약법 여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를 하시면 여기가 뻥 뚫리고 여기도 뻥 뚫려 버려요. 따라서 학습 전략의 첫 번째는 여기 하는 거예요. 여기는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여기 가지고 씨름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쪽 물권법하고 계약법을 뚫어낸다. 그러면 여기는 저절로 돼요. 여기도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학습의 주요 대상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예, 그러시면 8분응선까지 가신 거예요. 이 민법이라는 큰 산이 있다면 8분응선 가신 거예요. 이거 두 개 떼내면. 예, 그럼 남은 거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법은 들으셨나요? 오리엔테이션 하셨어요? 내일 하시나? 예. 공인중개사법 법조문이 이거 60개가 안 돼요. 시험 조문이. 이 민법이 1100개거든요. 10배가 넘어 10배가. 그러니까 분량이 다른 과목하고 압도적으로 분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시간 투자를 똑같이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중개사법하고 민법하고 똑같이 공부량을 투자한다. 그럼 당연히 민법은 꽉 나오세요.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아. 압도적으로. 왜 많으냐면 원래 민법책은 한 권이 아니에요. 한 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총칙 한 권이에요. 요거 한 권, 물권법 한 권. 그 다음에 이거 채권법 2권이에요. 이거 2권. 그 다음에 특별법 한 권. 그럼 책이 5권이거든요. 원래 민법책은 5권이에요. 그래 법대에서 이거 2, 3년 하는 거, 2, 3년 하는 거 우리 2달에 한 번 돌려. 2달에 한 번요.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공부 투자량을 늘리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첫 번째는 분량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그때 공부하실 때 중요한 요령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령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소리내서 읽으십시오라고 부탁드릴게요.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야 그게 내 안으로 이렇게 자리를 하거든요. 양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 민법이 이제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11월하고 12월에는 인문 강의로 2단계에서 주로 해야 될 거는 2가지인데 하나는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 용어가 새로운 거 계속 등장하거든요. 이거 먼저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법률 용어. 그다음 두 번째는 전체 체계예요. 전체 체계 그리는 거예요. 전체 체계. 전체의 체계죠. 체계를 내가 전체적인 그림을 전체적인 틀을 내가 보는 거예요. 거물로 말하면 이렇게 큰 기둥 세우는 거죠. 기둥 세우는 거. 그것만 보시면 돼요. 이 2가지만. 용어하고 큰 틀만.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 집어넣는 거. 이렇게 건물로 말하면 큰 기둥만 세우는 거예요. 기둥만 이렇게요. 세부적인 내용 집어넣는 거는 그 뒤에 이루어져요. 그 뒤에. 그래서 지금 요 1단계 입문 단계에서 주요 학습 과제는 요 2가지로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끝나면 이제 1월하고 2월에 뭐 하시냐면 기본 원리 이제 민법의 기본 원리에 관한 학습을 이때 하시게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뼈대 세웠거든요. 건물에 뼈대 세웠으니까 이 안에다가 이제 세부적인 콘텐츠 집어넣을 거예요. 1월달에는 민법 총칙에다가 여기다가 100개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3, 4월에는요. 여기 3, 4월에는 500개 집어넣어요. 500개를 더 촘촘하게 이제. 3, 4월에. 그리고 여기 심화 단계로 내용이 확 깊어져요. 어려운 것들, 복잡한 것들 이때 들어와요. 민법의 핵심은 이때예요. 이때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뿌리를 내리는 게 이때거든요. 여기다가 큰 구조를 딱 세우는 거거든요. 저희가 올 초에 불이 나가지고 저희가 건물을 졌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완공이 다 됐는데 전기 스위치는 보통 어디쯤 있나요? 전기 스위치가 어디 있어요? 입구에 있죠. 이놈의 건물 스위치가 저 가운데 있어. 가운데. 제가 기사 아저씨한테 사장님 오세요.
아니 스위치가 문 들어가면 바로 앞에 있어야지 들어가서 이걸 스위치를 누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저 가운데쯤에 있는 거 그래. 이거 좀 옮깁시다 그랬더니 그분 와요. 그러려면 그 대리석 벽에 붙인 걸 다 깨가지고 선을 이쪽으로 다시 당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거든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냐면 설계가 잘못된 거죠. 맨 처음에 그 틀이죠. 이 틀이 그래 중요해. 이게 잘못 잡아놓으면 엄청 고생을 해요. 이게 틀이. 그래서 이때 입문 단계에서는 이 기본 용어하고 틀만 잘 세우시면 돼요.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때 중요해. 그래서 요게 되면 이제 요때하고 요때 여기다가 콘텐츠를 집어넣는 되는 거죠. 넉 달 동안 여기서 콘텐츠를 집어넣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러니까 저는 민법 승부를 내라 그러면 이때 내는 거 이때. 1월하고 여기 4월까지요. 여기가 승부처. 여기에 전력 질주 하셔야 돼요. 여기에. 책하고 동영상을 3회 이상. 3회 이상 보셔야 돼요. 3회 이상. 3번 보셔야 돼요. 왜 3번이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냐하면 민법 조문이 너무 많아. 너무 양이 방대하거든요. 조문만 1100개거든요. 거기에 붙어있는 판례, 대법원 판결문까지 집어넣으면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럼 이거 한 번 보시면 한 번 보셔가지고 내 거 되느냐? 절대 안 돼. 왜? 양이 많기 때문에.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 번으로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머리가 우수하셔서. 방법은 횟수를 이기는 거예요. 횟수를 그래 3회요. 3회 이상 이때 잡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다 지나가 버려요. 다 지나가 버리고 꽝이야. 승부를 이때 내셔야 돼요. 1월하고 여기 4월까지 승부 내시는 거예요. 책하고 동영상 3회 이상. 3회 이상이에요. 3회 이상. 이거 밑으로 가면 아무 소용없어. 안 본 거랑 똑같아요. 3회 이상 봐주시는 거 이게 이때 학습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기 세부 내용까지 이제 들어와요. 틀 잡혔죠? 그 다음 세부 내용 다 들어와요. 이제. 여기도 세부 내용 자리 다 해요. 이걸 5, 6월달 되시면 뭐 하시냐면 요약 정리. 이 양을 줄여가지고 핵심만 요약 정리, 핵심 정리예요. 자, 그럼 단계적으로 보실까요? 핵심 정리가 되기 위한 전제 작업이 이거거든요. 이 작업이 핵심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 작업이 안 되면 여기서 핵심 정리. 당연히 이게 늦춰질 수밖에 없어요. 일로 밀리는 거예요. 이게 밀리지 않으려면 이때 전력 질주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앞으로 과제예요. 제일 큰 과제예요. 나 5, 6월 달에 할 거야. 이미 늦으신 거예요. 이거 5, 6월 달에 하시는 게 늦으신 거예요. 이때 전력 질주하셔야 됩니다. 1, 2월하고 3, 4월에. 이때는 좀 편하게 하셔도 돼요. 편하게 그냥 이거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그냥 이거 한번 쭉 들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에요. 이때는 본인이 3회 이상 하셔야 돼요. 듣는 거 말고 자꾸 쓰셔야 돼요. 쓰고 소리내서 읽으시고. 눈으로 보는 거 소용없어요. 왜요? 다 잊어버려요. 눈으로 보는 건 일주일도 안 가거든요. 쓰고 자꾸 읽으셔야 돼요. 쓰고 읽으실 것. 쓰고 소리내어 읽고. 이거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거 3회 이상을. 요게 되면 여기서 쉬워져요. 여기서 민법이 거의 끝나요. 80% 정도 정리돼 있대. 이때 80% 돼 있대. 그럼 5, 6월 달에 이게 되시면 1, 2차 다 합격할 수 있어요. 관건 이거예요. 관건은.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이것도 뒤로 밀리거든요. 이게 밀리죠. 밀리면 이게 언제로 되느냐면 8, 9월에 되거든요. 8, 9월에. 그러면 방법 하나예요. 1차 하나밖에 안 돼요. 내년에 1차 하나밖에 안 되고 끝이에요. 1차만 되느냐 1, 2차 다 되느냐 그 싸움이 이걸로 되는 거예요. 민법으로. 민법을 언제 완결을 짓느냐 그 완결 시점 문제죠. 완결 시점이 이때냐 아니면 8, 9월이냐. 8, 9월이면 2차 하기 모자라죠. 2차 공부할 시간이. 결정 부분은 1, 2차를 다 하느냐 1차만 하느냐 이 민법이 결정해 준다는 거죠.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 많고 깊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되면 이제 7, 8월에는 문제만요. 문제 연습만 합니다. 문제 연습만 2달 동안. 문제 연습만 2달 동안에 한 과목당 1000문제 정도씩 연습을 해요. 6과목이니까 6000문제 연습해요. 6000문제.
6,000문제 정도를 연습합니다. 2달 동안. 전 과목이요. 그리고 이제 9월달하고 10월달 되면 최종 정리하죠. 최종 정리. 총정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결이 되거든요. 프로그램이. 민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거든요. 한 번 반복, 두 번째 반복, 여기 세 번째 반복, 여기 네 번째 반복, 여기 다섯 번째 반복. 적어도 5번을 반복을 저랑 해요. 같은 주제를 다른 각도로 5번을. 왜냐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단 기억하실 거는 요때는요. 요때하고 요때는 어떻게 하냐면 순서대로 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요. 순서대로야. 근데 이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불규칙하게 가. 이렇게도 정리하고요. 이렇게도 정리를 해 막. 왜? 총괄 정리해야 되니까. 총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민법이 다져지는 거예요. 전체가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죠. 그게 이때거든요. 이때. 근데 이게 빨라질수록 1, 2차 과목을 쉽게 끝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쯤에서 하나 부탁드릴 게 이제 민법이 처음에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접근입니다. 접근. 어프로치가 얼마나 쉬우냐 문제죠. 접근이 얼마나 쉽고 간결하냐 이 문제죠. 들어갈 때.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저 인문 단계에서 얼마나 쉽고 간결하냐. 이게 제일 중요하시고. 이게 안 되면 들어올 수 없거든요. 이 틀을 못 세우거든요. 이 접근 단계. 여기서 얼마나 쉽게 저하고 호흡이 맞아주느냐 이 부분. 두 번째는 체계성입니다. 체계성. 이 틀 세울 때 체계 잡는 거죠. 체계, 틀. 이거 자꾸 쓰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시면 소용없어 이거. 쓰셔야 돼요. 쓰셔야 이게 머리에 남아요. 왜냐하면 과목이 6과목이에요. 6과목. 자,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민법 하나만 하면 볼까요? 책이요. 기본서가 6권이에요. 민법 하나만 해도 기본서 1권이에요. 민법 하나만 해볼게요. 이거죠. 그 다음에 문제집이요. 문제집 1권이 있어요. 그 다음 요약집이 1권 나와요. 요약집이 5월달 되면 요약집. 그 다음 모의고사, 최종 모의고사요. 모의고사용 책 1권 나와요. 중간에 기출문제 있어요. 기출문제집. 왜 기출문제집을 꼭 보셔야 되느냐면 중개사는 기출문제가 70% 나와요. 70%.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때까지요. 이 시점 이전에 정리가 되셔야 돼. 이거를. 몇 권이세요? 4권이죠. 근데 이게 전 과목 다 붙어요. 그럼 기본서가 몇 권이에요? 6과목이니까 6개죠. 문제집도 6개. 요약집도 기출문제도 6개. 몇 권이에요? 24권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볼 책이 24권입니다. 한 권이 아니에요. 저 책 사시면 몇 권이에요? 이만큼 돼. 이만큼. 이걸 1년에 습득하신다는 거지. 시험장에 가지고 가시도록. 이 양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양이. 그래서 눈으로 공부하는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공부하는 거. 읽으시라고 자꾸. 읽으시고 쓰시라는 이유가 저거예요. 24권입니다. 24권. 더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게 양이 많고 이러다 보니 중간에 한 번쯤은 위기가 와요. 흔들려. 이걸 해야 돼. 흔들려요. 당연히 흔들려요. 그게 정상이에요. 다 그러세요. 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주변도 주변 여건도 그렇고 흔들리시거든요. 그때 적지 않은 수험생들이 일부 수험생들께서는 책을 바꾸거나 인강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 순간 바꾸면 몇 권 되세요? 이분은 24권을 더 보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분은 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분 어디가 있어요? 재수생이에요. 이분은 재수생이에요. 왜요? 44권이에요. 이게 44권. 그래 제일 어려운 전략, 제일 실패한 전략은 이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건 이거예요. 제 강의 아니어도 돼요. 에듀프로 아니어도 돼요. 다른 사이트도 되고 다른 강의여도 돼요. 단 중요한 거는 그걸 선택하시면 선택할 때 신중하시고 선택하시면 1년을 쭉 가시라는 거예요. 제 거 아니어도 된다니까. 에듀프로 아니어도 돼요. 근데 선택을 하시면 1년 가시는 거예요. 왜? 바꾸는 순간 이게 책이 이렇게 불어요. 정리 하나도 못 하셔 이분.
그 1년에 합격하신 분은 1년에 합격하신 수험생은 책이 딱 한 권씩이에요. 오래 하실수록 책만 바뀌어, 책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한테 뭔가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은 한 권입니다, 책은. 왜? 왜냐하면 이게 다른 고시처럼 90점 맞고 100점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라 60점이거든요. 절대평가 60점이죠. 그러니까 책을 다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민법점은 1100개죠. 1100개를 다 외워야 돼요? 아니라니까. 60점 맞으면 된다니까요. 그래 책은 한 권이면 되는 거예요. 한 권을 거기서 중요한 것만, 시험 잘 나오는 것만 60점이니까 60점 맞는 공부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정도? 한 80점 맞는 공부하시면 되는 거지. 책을 여러 권 볼 필요가 없다는 뜻. 그래서 이쯤에서 하나 부탁드리면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1 곱하기 3하고 3 곱하기 1은 같아요, 달라요? 같죠? 아니에요. 같지 않아요. 이게 엄청나게 달라요. 자, 볼까요? 민법책 한 권을요. 한 권의 책을 몇 번 봤어요? 나 3번 봤어. 한 권을 몇 번 보신 거예요? 3번 반복해서 보신 거예요. 그럼 이분은요, 뭐가 어디 자리에 있는지 다 보여, 웬만큼. 왜요? 한 권을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 거꾸로 이분은 몇 권을요? 3권을 몇 번 봤어요? 한 번 봤어요. 그럼 이분은요, 어디 있는 거? 얘 하나도 몰라. 정리가 안 되시는 게 이거야. 이게 달라요, 결과가. 이 중개사에서는 합격의 제일 중요한 요체는 이거예요. 한 권을 몇 번 보는 거예요? 나 6번 볼 거야. 그럼 이분 붙으신 거예요, 이분은. 거꾸로 책을 몇 권을요? 나 동영상, 우리 인터넷 동영상이 많거든요, 시중에. 근데 제 동영상이 에듀프로 말고 다른 사이트에도 있어요. 왜? 제가 이름 꽤 있는 강사거든요. 이 사이트 말고 다른 사이트에도 막 있어요. 돌아다녀요. 그죠? 거기서도 봤어. 교재가 달라요. 거기 교재하고 여기 교재하고 또 달라. 그렇게 해서 책을 몇 권을요? 6권을 몇 번 봤어? 한 번 봤어. 2번 떨어진 거 이거. 정리 안 되거든요. 이 길 가지 마시고 이쪽 길을 가시라는 거죠. 굳이 제 강의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꼭 부탁드립니다. 한 권을 여러 번 보세요. 여러 번. 그러면 점수는 80점 이상 다 나오세요. 어느 책이든. 어느 책이든. 그건 책의 문제가 아니에요. 강사의 문제 아니에요. 그건 오로지 누구 문제예요? 수험생 여러분의 문제거든요. 왜? 콘텐츠는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어요. 80점 이상, 90점 이상 나오도록. 그러니까 한 권을 여러 번 많이 봐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요체예요. 책을 바꾸고 강사를 바꾸고 이래가지고 해법 되지 않거든요. 이혼하는 분이 그게 배우자, 상대방 배우자 이 사람 문제 아니잖아요. 누구 문제예요, 대부분? 나의 문제거든요.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혼이 되는 거지. 이 사람 탓할 문제가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배우자 아무리 바꾼다고 해서 내가 안 바뀌면 변하지 않습니다. 바꾸고 싶겠죠, 그죠? 바꾸고 싶은 건 이해를 해요, 저도. 그리고 한 번쯤은 이게 흔들려요. 아우, 이거 다른 책을 한번 봐볼까? 봐보면 내용 똑같아요. 똑같아요. 문제는 그걸 내가 얼마만큼 가져가느냐, 수용하느냐, 이 문제죠. 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쯤에 부탁드릴 거는요. 이쯤에 부탁드릴 거는 끈기예요, 끈기. 끈기가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능보다도 끈기가 이겨요. 끈기가. 왜? 양이 많기 때문에. 24권이에요. 24권. 24권을 1년 동안 해결하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거는 재능이 좋으냐 나쁘냐 이 문제 아니에요. 이거예요. 끈기가 좋으신 분이 이기세요. 무조건.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면 민법은 남자분이 유리해요? 여자분이 유리해요? 남성분이 월등하게 유리해요. 왜요? 계약서 한 번씩 다 써보셨거든. 계약서 쓸 때 여자분이 쓰러 안 가시잖아요. 남자분이 쓰시죠. 그래 민법은 유리해요. 남성분이. 근데 합격률은 어느 분이 더 좋아요? 여성분이 압도적으로 좋아. 왜 그래요? 예. 남성분들이 재능은 많거든요. 재능은 많은데 노력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거꾸로예요. 이게 민법이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자사자예요. 그래서 이겨 이분들이요. 합격률 보면 압도적. 비교가 안 돼요. 그거야 그거. 여자분 베이스 약하다고 그래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왜요? 결국은 이긴다니까. 이거면 돼 이거 하나만. 버티기만 하면 돼요. 버티면. 시험 볼 때까지 버티시면 돼요. 그럼 이 에듀프로가
객관 굉장히 검증된 사이트이기 때문에 합격률이나 그다음에 시험 문제 적중률 이런 거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거 믿으셔도 돼요. 80점 이상 충분히 다 가시니까. 필요한 부탁은 이거예요. 버티시는 거. 버티는 힘만 잘 길러주시면 합격할 수 있으십니다. 양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양 많은 거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외워야 될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제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뺏어가면 돼요. 제 머리 있는 걸 가져가면 돼요. 1년 동안 체계적으로 가져가야죠.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 체계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체계적으로 제 머리 있는 걸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 학습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놓은 거고요. 자, 책 잠깐 들어가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챕터 가이드가 맨 앞에 나와 있고요. 민법의 전개 방향과 민법의 구성을 이해하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법의 개념. 민법은요, 개인하고 개인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 누구끼리 분쟁입니까? 개인하고 개인 간의 분쟁. 그래서 민법을 사법이라고 그래요. 사법.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사법에 개인하고 개인하고의 분쟁이거든요. 이 분쟁. 싸움이죠. 싸움. 쌈박질입니다. 쌈박질. 나한테 이 권리가 있냐? 나한테 이런 권리가 있냐? 너한테 그런 의무가 있냐? 내가 돈 줄 의무가 있냐?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있냐? 분쟁이거든요. 분쟁. 이 분쟁이 있냐? 이 분쟁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해법을 뭘로 찾는 거예요? 민법전으로 그 해법을 찾아가는 거죠. 여기 써보겠습니다. 민법전으로. 그 법전의 법 조문수가 대략 1100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100개 정도 돼요. 이 분쟁을 이걸로 해결하는 거죠. 법전으로. 따라서 우리 학습 대상물은 정해져 있어요. 뭘 탐구하면 되는 거예요? 법전 탐구하는 거 법전. 그 법전에 딸려있는 대법원 판결문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판례라고 그래요. 판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건 이거예요. 민법전하고요. 민법전에 딸려있는 판례를 학습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 판례가 어느 거는 조문 하나에 판례가 300개 있는 것도 있어요. 조문은 하나야. 조문은 하나인데 판례가 300개 있는 것도 있어. 그래 깊다는 거예요. 민법이. 다른 과목하고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지. 다른 과목은 옆으로만 이렇게 넓어. 근데 민법은 깊이가 엄청나다는 거지. 그래 이거 민법 1년에 할 수 없어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해요. 두 달에 한 순환 하거든요. 두 달에 한 순환.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민법은 실체법이고요. 일반법으로 사법의 왕이라고 돼 있어요. 일반법입니다. 특별법이에요? 일반법이에요? 일반법입니다. 그리고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사법입니다. 왜? 개인하고 개인 간의 분쟁을 풀어내는 거거든요. 공법 관계는 개인하고 국가, 행정청하고 관계거든요. 근데 민법은 개인하고 누구끼리? 개인 간의 분쟁. 이거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법은 우리 일상생활에 널려 있어요. 널리고 널렸어. 왜? 우리가 숱하게 보는 신문 기사나 TV 기사가 다 뭐예요, 이게? 누구하고 누구끼리 문제예요? 개인하고 개인 간의 분쟁이거든요. 이 분쟁을 우리가 숱하게 보거든. 민법의 재료는 널려 있어요. 널려 있다 보니까 대상이요. 너무 많은 거야, 양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 판례가 1년에 3만 개 넘게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여지껏 축적된 판례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죠. 그걸 다 볼 수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선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법의 기본 개념 잡으셨어요. 민법은 누구끼리 분쟁이라고요? 개인하고 개인 간의 분쟁을 다루는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사법이라는 거죠.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민법을 공부하니까 이 정도는 보셔야죠. 자, 이제 민법을 어떻게 분석해서 들어가느냐 하면, 자, 사례로 볼게요. 사례로. 먼저 채권 관계 보고, 두 번째는 물권 관계 보고, 세 번째는 특별법 관계,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볼 거예요. 먼저 채권 관계 이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보실까요? 갑, 소유, 토지를 공장을 신축하려고. 뭘 신축하려고? 임차인들이 기간 5년, 차임 월 300만 원에 빌렸습니다. 뭘 빌렸습니까? 토지를요, 공장을요? 토지를 빌린 거예요. 옆에다 이렇게 써볼게요. 옆에다가 문채권관계 이해 옆에 여백에다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뭘 빌린 거예요? 토지임대차예요. 토지임대차. 토지를 빌렸습니다. 빌려준 분을 임대인. 빌려준 분은 임대인. 빌리신 분은 임차인. 뭐 하려고요? 공장을 세우려고. 공장. 창고 질라고. 계약기간이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 5년이고요. 월 차임 얼마고요? 300. 월세 계약. 월세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임대차라고 그래요. 다달이 월세를 내면서 빌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임대차라고 그래요. 임대차. 임대차는 월세 계약이야. 월세 계약. 매달 얼마씩 내는 거. 그럼 임차인에게 이 임대인에 대한 채권이 생긴다고 그래요. 뭐가 생긴다고 그래요? 채권. 즉 채권 관계는 사람하고 사람 관계예요. 땅 쓰게 해달라고. 땅 쓰게 해달라고. 왜? 내가 월세 내잖아. 300씩. 따라서 임차인한테는 뭐가 생겼어요? 채권이 생겼어요. 땅을 쓰게 해달라고 주인한테 요구할 수 있어. 채권이요. 자, 그런데 토지 주인 갑이 토지를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해서 세주인 병, 거기 밑줄 그어볼까요? 세주인 병이 임차인에게 토지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면 임차인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문제는 얘가 땅을 팔았지요? 이렇게. 얘가 세주인이 됐습니다. 세주인. 그럼 땅 내놓으라고 그러면 임차인은 땅 내놔야 돼요? 안 내놔도 돼요? 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채권 관계예요. 채권 관계는 누구하고인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 맺은 거죠. 이게 채권이에요. 채권. 이 채권은 그래서 이 사람한테만, 이 임대인에게만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채권 관계라고 그래요. 따라서 채권 관계 특징은 누구한테만?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을 맺은 누구한테만? 당사자. 계약 당사자에게만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거를 채권이라고 해요. 채권. 누구한테만 주장하는 거? 당사자에게만. 그럼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임차권이라는 채권은요. 임차권이라는 이 채권은 누구한테는 주장 못한다는 뜻? 세주인에게는 주장 못한다는 얘기예요. 얘한테는 주장 못해요. 이게 뭐라서? 채권이라서. 그래서 채권은 약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주인이 뭐하라고 그러면 나가 너 나가. 그럼 얘가 나가야 된다고. 계약 몇 년 했어도 5년 했어도 얘 나가야 돼요. 이게 채권이야. 채권. 자, 그럼 거기 읽어볼게요.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세주인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 볼까요? 가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매매는 뭐를 깨뜨린다고요? 임대차를 깨뜨린다고 돼 있어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매매가 되면 이 땅이 매매가 되죠. 여기 이렇게 매매가 되면 뭐가 깨져요? 임차권이 깨져버려. 왜? 세주인한테 주장을 못하거든. 그럼 이 임차권이 세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 약한 자여 그대는 임차권, 채권이에요. 약한 거예요. 주인 바뀌면 쫓겨나거든. 그럼 얘는 누구 눈치를 봐야 돼? 누구 눈치를? 세주인 눈치를 봐야 돼요. 얘가 뭐라 그러면 그냥 써 그러면 쓰는 거야.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하고요? 나가고. 얘가 그래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약하죠? 이게 채권이야. 이게 채권. 그런데 다만 임차인이 거기다 뭘 해놓으면 등기를 하면 밑줄 그어볼게요. 등기를 하면 세주인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대항할 수 있다.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밑줄이요. 등기하면의 밑줄이요.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고 그래요. 뭐가 생긴다고?
대항력.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주인. 이 세주인한테 이 등기해 놓으면 대항할 수 있어요. 등기 안 하면, 등기 안 해놓으면 대항하고 못하고. 못하고. 오케이. 이게 채권관계의 특징이에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끼리만 주장하는 거라고요? 당사자에게만. 이걸 다른 쪽으로 비유적으로 한번 틀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A, B가 둘이 부부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사업을 했다가 빚을 너무 많이 줬어, 빚을. 그럼 이 남편하고 돈 꿔준 은행은요? 은행은 돈 누구 보고 갚으라고 그래요? 남편한테 갚으라고 그럴 수 있죠? 이때 천은요? 천은. 채무자 얘 아니에요? 아니죠. 은행하고 돈 거래한 건 누구예요? 남편이거든요. 따라서 은행은 돈 달라고 할 권리는 남편한테만 있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채권이라서. 채권은 누구한테만 하는 거야? 당사자에게만 하는 거지. 얘한테 할 수 없는 거야, 저한테. 이게 채권 관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두 번째, 물권 관계로 넘어가 볼게요. 갑 소유하는 건물을 을이 2억 원의 전세금을 주고요. 전세 얼마 줬어요? 2억을 주고 기간 2년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건물입니다. 아까하고 달라졌어요. 정확하셔야 돼요. 아까는 뭘 빌렸냐면 일본에서는 토지를 임대한 거였죠. 이번에는 건물을 임대했어요, 전세했어요? 전세 얻었어요, 전세. 달라요. 민법은 1100개가 다 달라, 이게. 이 법조문 1100개죠. 그럼 1100개가 어떻게 된 거야?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눈으로 봐서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이거. 팔짱 끼고 볼 과목 아니에요, 민법은. 여기를 주인이죠, 주인. 전세 얻으신 분은 뭐라고 그래요? 전세권자라고 그래요.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임차권이라고 그랬어요. 임차권. 여기는 전세권자라고 그래요. 또 달라졌어요. 다르죠? 여기는 월세 내요? 한 일시불로 내요? 일시불로 2억이 전세금 2억 넣었죠? 여기는 어떻게 냈어요? 월세 매달 냈죠. 매달 300씩. 다르잖아 벌써. 계약 내용이 달라졌어요. 상대방 여기 당사자도 달라. 당사자. 여기서는 임대차에서는 이분을 임차권이라고 불렀다면 여기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세권이라고 불러. 전세권자. 세입자를. 세입자를 여기는 전세권. 여기는 뭐라고요? 임차권. 우리 일상생활에 이건 섞어 쓰거든요. 다르다고. 그리고 전세권자가 전세금 2억을 주고 주인한테 집을 얻었지요. 그리고 여기다 뭘 해놨어요? 전세권 등기를 해놨습니다. 전세권이라고 등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 별표하세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그럼 등기부에 이게 떠야 돼, 안 떠야 돼? 떠야죠. 그래야 이걸 전세권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어요. 등기부에 이게 떠야 되는 거야.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세권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이걸 말로 해보셔야 된다. 말로 자꾸 해보셔야 된다고. 눈으로 해가지고 안 들어온다고. 왜? 이게 1100개라고요. 1100개가 뒤죽박죽 돼 이제. 5월달 되면 1100개가 뒤죽박죽 돼요. 이게 1100개가 막. 아무것도 안 보여 이때 되면. 그래서 자꾸 하셔야 돼요. 한 번에 3번씩. 중개사법 법조문 60개. 민법은요 1100개입니다. 판례가 어느 조문은요. 취득시효 같은 거는 판례 하나가 조문 하나에 1000개도 넘어. 양에서 압도적이에요. 양에서 압도적. 그래서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 많이. 3번 이상 하시는 거예요. 3번 이상. 같은 주제를. 자, 그 다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후 건물주는 대출 1억을 받고요. 건물에 병은행 앞으로 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병은행 앞으로 뭐 했었어요?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럼 저당권자가 대출해주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어요? 전세권이 선순위이 있었죠. 전세 있는 집을 은행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저당을 잡은 거죠. 그죠? 둘 다 물권이야, 물권. 얘는 전세권이라는 물권. 저당권도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물권,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가진 거예요. 이 건물에 대해서. 은행은 저당권을, 세입자는 전세권을. 물권이 몇 개 있는 거예요? 물권이 2개 있는 거지. 이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이라는 물권, 저당권이라는 물권. 그 후 갑에게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 담보 받았어요? 담보 없이요? 없이 빌려준 채권자 A가 채무자 건물에 뭐를 걸었어요?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가압류 동그라미야. 가압류. 우측에 용어 설명 보세요. 우측에 147페이지 보면 용어 설명 나와 있죠? 용어 설명. 사전보다 쉬운 용어 설명이 있어요. 거기 보겠습니다. 거기에 가압류 3번 보세요. 우측에 있어. 우측.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 채권의 동그라미야. 금전채권. 돈 꿔준 걸 무슨 채권이라고 그래요? 금전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꿔준 돈 회수하려고 채무자 재산을 뭐하지 못하게 해요?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 이걸 가압류라고 그래요. 재산 빼돌리게 못 빼돌리게? 못 빼돌리게 묶어두는 거죠? 못 빼돌리게 묶어두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가압류. 그걸 보전처분이라고 그래요. 무슨 처분? 보전처분. 같이 해볼까요? 뭐 하지 못하게? 오케이. 이때 가압류 신청 시에는 채권에 존재하고 뭐가 기재돼야 됩니까? 채권 액수. 받을 돈이 얼마냐고 이걸 꼭 기재를 해야 돼요. 자, 그럼 가압류가 실질적으로 왜 가치가 있냐면 볼까요? 제가 출강하는 학원에 올해 수험상 상담 내용이에요. 남편이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어요. 아주 크게 성공을 해요. 한 300억대 넘는 재산이 됐어요. 근데 결혼할 때는 이분이 알거지였어. 아무것도 없었어. 사업 종잣돈하고 뿌리가 되는 돈은 이 처가가 잘 사니까 처가가 돈을 다 대줬어요. 일군 거는 남편이 일군 거는. 재산이 300억대가 넘었어요. 20년 넘게 이제 이렇게 부부 생활을 했죠. 그러고는 각자 이상하게 다른 분을 만났어요. 여기는 이 여자분을, 여기는 이런 남자를 각자 만났어요.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전화로 상담을 받았거든요. 전화로 10번 넘게 상담을 받았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저 상담 받았어요. 수험생이에요. 수험생. 여자분이 이혼을 하려고 그래. 이혼을 하려고. 근데 명의가 지금 다 누구 앞으로 돼 있을까요? 땅하고 부동산이? 남편 앞으로 돼 있죠. 주식도 그렇고. 이분은 이혼하기로 이제 맘먹었어요. 왜? 애인 생겼잖아. 서로. 그죠? 애인 생겼죠. 여예요. 여자. 각자 생겼습니다. 각자 이런 상태. 별거 하시나 봐요. 별거를 하시는 중이세요. 근데 이 상태에 이혼해버리면 남편이 재산 빼돌리는 순간에 아무것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분께서 요구하신 건 뭐냐면 저한테 상담한 거는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 공장, 주식 이걸 다 뭐 하자고? 가압류를 먼저 걸자는 거죠. 가압류를 걸면서 이혼 신청을 하자는 거지. 이혼 신청. 이혼 절차를 밟자는 거죠. 그때 필요한 조치가 이 가압류예요. 가압류. 뭐 못하게 이 재산을? 빼돌려 놓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죠. 임시조치로 해두는 게 가압류예요. 그래서 가압류를 걸면서 이혼 청구를 들어갔어요. 이혼 청구. 그랬더니 이제 6개월 뒤에 남편이 연락이 왔어. 뭐 하자고? 우리 다시 합쳐. 대신에 뭐 풀어달라고? 풀어달라는 얘기지. 이거 풀어달라고. 왜? 돈이 안 돌아. 돈이. 믿어도 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믿잖아요. 그죠? 다 안 믿잖아요. 이걸 어떻게 믿어? 이미 딴 여자랑 살고 있는데. 이게 진심인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만났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더래. 내가 당신밖에 없더라고. 그러면서 뭐 풀어달라고? 가압류를 먼저 풀어줘. 풀어주면 내가 뭐 할게? 다시 합치고 재산도 다 당신 명의로 반을 해줄게. 반. 그래 이분께서 이분께서 저한테 상담한 거예요. 가압류를 선생님 풀어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풀어줘요? 안 맞아요? 선택입니다. 선택. 믿으면 풀어주는 거고. 그죠? 그때 들어가는 절차가 가압류 절차예요. 그럼 가압류를 걸었다는 거는 이 사람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받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채권이 있다는 거예요. 채권. 금전채권이 있다는 거예요. 금전채권. 위자료 50억, 위자료 10억. 채권이 있다는 거예요. 채권. 그 사람이 거는 게 가압류예요. 가압류.
좀 이 건물에 걸려 있는 게 세 사람입니다. 그죠?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세 개 걸려 있죠. 경매가 되면 이 건물이 경매로 낮아빠지면 배당에서는 누가 먼저 받아요? 전세권이 먼저죠. 왜? 제일 먼저 등기가 돼 있잖아요. 전세권 받고 그 다음에 누가 받고? 저당권 받고 그 다음에 누가 받고? 가압류. 이렇게 배당이 되겠죠. 배당을. 그죠? 또 배당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이 배당을 안 받으면 이 전세권자, 이 전세 사는 분은 이분이 세댁이면 전세 사는 세댁은 배당금 달라고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이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세댁은 나 그냥 살 거야. 나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 그냥 산다. 이사 가고 안 가고? 안 가고 산다. 그러면 이분은 뭐보다 빨라요 지금? 저당권보다 등기가 먼저 돼 있죠. 그럼 그냥 살 수 있어요 이 집에. 그럼 누구만 바뀌는 거예요? 주인만 경매로 낙찰자에게 바뀌는 거지. 낙찰자에게. 주인만 갑에서 일로 바뀌는 것뿐이에요. 이때 전세권자는 잘 보십시오. 전세권자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왜? 등기를 해놨잖아요. 물권인 전세권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주장하냐면 낙찰자, 세주인에게도 전세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점에서 달라요. 아까 이 채권은 누구한테 주장 못했어요? 세주인에게 주장 못했죠? 임차권은. 왜? 저건 등기가 안 돼 있거든. 임차권은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건 세주인한테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근데 전세권은 뭐가 돼 있나 여기? 등기가 돼 있죠. 이거는 채권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물권이라고 그래요. 물권. 이 물권은 표시가 돼 있어요. 등기부에. 그 물권의 존재, 전세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딴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알고 산 거야. 이분 알고 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일상용어로 전세 끼고 샀다고. 뭐 끼고 샀다고? 전세 이어 끼고 집 샀다고 그러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분은, 이 세댁은 계약 기간 동안 살아 못 살아? 살 수 있어. 이 집에, 낙찰자 집에 살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물권은 누구한테 주장하는 거예요? 당사자에게만 주장해요? 주인한테도. 그래서 물권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점에서 채권하고 대비가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전세권자는 그냥 살면 됩니다. 그죠? 그냥 살면 됩니다. 살기 싫어. 그럼 뭘 요구하고요? 배당금 달라고. 배당 요구를 하면 돼요. 배당 요구. 배당금 달라고 요구하면 돼. 요구. 그러면 배당금 받으면 되는 거지. 누구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요? 배당 받을 때는? 저당권보다 먼저 받지. 그거를 이 전세 세입자는 세댁은 선택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된다고. 살든가 그냥 산다는 거는 사는 거죠. 눌러 앉는 거지. 그냥 눌러 앉는다. 두 번째는 배당금 요구해서 이사 간다.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선택해서. 유리한 쪽으로. 자기한테 맞는 쪽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전세권이 앞에 아니라 요 뒤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당권보다 전세권이 후순위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살아 못 살아? 못 살죠. 왜? 저당권이 선순위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전세권이 경매가 되면 소멸합니다. 소멸해요. 따라서 전세권자가 그냥 살 수 있는 경우는 언제? 그냥 살 수 있는 경우는 저당권보다 뭐 할 때만? 선순위일 때만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채권하고 이 전세권이 대비된다는 거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선순위 전세권, 1순위 전세권은 건물 경매로 소멸해요, 존속해요? 존속합니다. 두 번째, 전세권자가 경매 대금에서 배당 요구하면 배당 순위 어떻게 된다고요? 1순위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그 다음에 가압류권자 이렇게 배당이 되겠지요? 네. 자, 그 다음에 특별법 관계 이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 채권 관계를 우리는 어디서 만나냐면 여기요. 계약법에서 이걸 만나요, 이거를. 물권 관계는 어디서 만나고요?
물권법에서 이걸 만나는 거예요. 앞으로 1년 내내 이걸 보실 거예요. 지금 서두에서 지금 맛보기로 제가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특별법 관계 보실게요. 특별법 관계 3번. 갑소유 건물을 임대를 놓았습니다. 뭘 놓았어요? 임대를 놓아서 임차인들이 보증금 얼마에? 1억 원에 1억 5천만 원에 계약기간 약정 없이 빌리고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건물 빌렸어요? 토지 빌렸어요? 건물 빌렸죠? 건물을. 그죠? 보증금 얼마요? 1억 5천입니다. 월세요, 전세요? 월세입니까? 전세입니까? 라고 물으면 전세입니다. 전세. 등기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했어요. 전세인데 뭐를 안 하셨어요? 전세권 등기를 안 했어요. 등기 안 하셨죠? 그럼 이건 전세권이에요? 아니에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네?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월세를 채권이라고 그래, 임대차. 물권은요? 전세인데 뭘 해야 된다고? 등기를 해야 된다고. 이걸 물권이라고 그래요. 오케이요? 예. 근데 우리 민법의 입법자가 민법을 만들 때 해방되고 나서 이거 두 개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두 개만. 등기한 거하고 등기하는 월세하고 이거 두 개만. 근데 우리 현실에는요. 우리 현실에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전세 계약을 많이 해요. 1억 5천을 줘. 그죠? 매달 줘요. 일시불로. 그죠? 근데 뭘 안 해 여기다? 등기를 안 해버려. 이게 많아 압도적으로 우리 현실에는. 그럼 이건 물권이라고 봐야 돼요? 채권이라고 봐야 돼요? 물권여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뭘 안 하니까? 등기를 안 했으니까 이건 물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임차권처럼 채권이에요? 아니에요. 왜요? 월세가 아니잖아요. 이건 중간이야, 중간. 뭐하고 뭐 사이? 채권하고 물권 중간에 있는 거, 중간 영역에 있는 거, 중간에. 이게 제일 어려운 거지. 그죠? 예.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가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분석은 여러 가지 하지만 예, 그동안 미국이 백인 그 상류층이 지배를 했다면 그 하류층에서 반란을 한 거라고.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예, 하류층에서 반란을 한 거라고. 전세인데 전세죠, 세죠. 월세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전세인데 뭘 안 했어요?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미등기 전세라고 불러요. 미등기 전세. 그럼 정확하게 이 용어가 딱 떨어져요. 전세권이에요? 아니에요? 네? 그냥 이렇게 부르려니까 뭐라고요? 미등기 전세라고 불러주세요. 그게 제일 정확하다고. 등기 안 했죠? 안 했죠. 그때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이렇게 집을 팔면, 집을 매매로 팔아치우면 여기 새 주인 들어오죠? 그럼 이 세입자예요. 이 세입자인 세댁은 살아 못 살아? 이 세댁 여기 이 집에 살아요 못 살아요? 전세권처럼 등기가 돼 있다면 살 수 있죠. 근데 등기 안 했죠. 살아 못 살아? 못 살죠. 미등기 전세예요. 그죠? 둘로 나눠져. 둘로. 이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안 했다면, 뭘 안 했다면? 주민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순수한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처럼 봐. 채권처럼. 그럼 주인이 바뀌어도요. 주인 바뀌어도 이 집에 살아 못 살아? 못 살죠. 등기 안 했죠. 등기만 안 했어요. 주민등록도. 전입신고도 안 했죠. 그러면 누구한테 대항을 못 해요? 새 주인에게 대항을 못 하는 거야. 대항력이 없어요. 누구한테 대항 못 한다고요? 새 주인에게 대항해요 못 해요? 대항 못 한다.
바뀐 주인한테 대항을 못해요. 즉 새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돼요. 살라고 그러면 사는 거고. 이거를 뭐라고 그래? 이거를 대항력이 없다고 그래요. 뭐가 없다고 그래요?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지. 대항력이 없다. 주민등록을 안 해놓으면. 그럼 이 임차인은 채권처럼 처리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해놓으면 그때는 새 주인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대항한다고. 이걸 뭐가 있다고 그래요? 대항력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다고. 근데 본 설문에서는 뭐가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세댁은 새 주인한테 대항해야 못해요. 대항할 수 있다 이거죠. 대항력이 있다. 그럼 물권 여여 아니야 이건? 물권이라고 말을 하려면 뭐가 돼 있어야 된다고? 등기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 물권의 징표는 뭐라고요? 징표가? 등기요, 등기. 등기 안 하면 물권이 아니야. 그죠? 예. 제가 여자처럼 화장하면 제가 여자 되는 거예요? 여자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뭐예요? 화장만 한 거예요, 화장만. 따라서 얘가, 이 세댁이 등기 안 했죠? 안 했는데 뭘 갖췄어요? 주민등록을 갖췄죠. 그럼 뭐가 생긴 거예요? 대항력만 있는 거지 물권 여여 아니에요. 물권은 아니에요. 물권은 아니지. 등기 안 했으니까. 다만 이렇게 세댁처럼 등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주민등록을 하죠. 이런 세입자들이 우리 현실에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이런 세입자한테 만약에 대항력을 안 줘버리면 어떻게 돼? 이 세댁이. 이 세주인 집에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게 되죠. 그래서 특별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세입자가 등기를 안 했어도 요거 해놓으면 주민등록을 해놓으면 새 주인에게 뭐 하도록? 대항하도록. 대항력을 이 특별법에서 부여를 한 거예요. 민법에 없어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법에 존재하는 거 특별법에. 자, 이게 특별법 관계입니다. 특별법 관계. 그러면 이때 이 새 주인은 이 보증금 이거 있죠? 1억 5천 어떻게 하고요? 또 안고 산 거예요. 저기처럼 똑같이. 그죠? 1억 5천을 또 안고 사죠? 그때 세입자 이 세댁은 보증금을 나중에 누구한테 빼가요? 새 주인한테 빼가, 새 주인한테. 질문. 계약서 새로 써야 돼, 안 써도 돼? 계약서 새로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주인이 바뀌었네. 계약기간 만약에 3년 했어요. 계약기간 3년 했죠. 근데 1년 만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1년 만에. 질문 드려볼게요. 이 세댁은 계약서 새로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안 써도 이걸 그대로 승계한 거예요. 이 주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이분이 승계한 거예요. 계약서 써도 안 써도? 안 써도. 이게 자동으로 일로 승계가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 세댁은 뭐만 해놓으면 여기다가 주민등록만 해놓으면 이 새 주인한테 보증금 빼갈 권리가 생깁니다. 이런 임차인의 지위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는 이 특별법에서 이 권리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답을 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집주인 갑이 집을 매각하여 새 주인 병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인의 집에서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나죠? 안 쫓겨납니다. 왜요? 대항력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대항력이 생김. 쓰세요. 대항력 생김. 그럼 보증금 반환 의무자는 원래 주인이에요? 새 주인이에요? 새 주인입니다. 새 주인. 그래, 요 밑에 줄 보실게요.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요건은 가로하고 뭐하고 뭘 갖추는 거예요? 주민등록을 마치고 인도가 뭐예요? 인도가 거주. 주민등록을 하고 거기 거주하면 새 주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힘, 그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뭐라고 그래요?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때 보증금 반환 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새 주인이 됩니다. 새 주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누구랑 했고요? 계약서에는 누구로 돼 있어요? 주인이. 계약서에 보면 이분이 돼 있죠?
그럼 보증금은 갑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준다고? 세주인이 되는 거지. 여기서는 임대차에서는 누구한테 받아요? 갑한테 받아. 여기한테 받아. 왜? 계약 당사자가 누구니까? 갑이니까. 근데 전세권에서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갑이 아니라 세주인한테 받았죠? 주택임대차에서도 누구한테 받았어요? 세주인한테 받았어. 이렇게. 각각의 권리관계가 다르지요? 다르지요? 법리가 달라. 법리가 다. 두 번째, 요거 보고 쉬겠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을 때 기간을 넣은 거야, 안 넣은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 써볼까요? 기간을 공란으로 두고 안 넣었어. 계약 기간이 얼마인지 안 넣었어요. 그때 첫째 볼까요? 민법은요. 민법은 뭐에 없는 걸로 보느냐면 기간 약정이 없는 걸로 봐요. 기간 약정 없는 걸로. 밑줄 그어볼게요. 민법에서는 뭘로 본다고요? 기간 약정이 없는 걸로 봐요. 그럼 양당사자. 양당사자면 누굽니까? 둘 다 해지를 할 수 있어. 아무 때나. 근데 둘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몇 년으로 봐요? 2년으로 봐요. 2년으로. 그때는 양당사자가 아니라 누구 쪽에서만요? 임차인 쪽에서만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보실까요? 기간 안정하면 민법에서는 몇 년으로 봐요? 네? 민법에서는 몇 년이에요? 기간 없어요. 그냥 기간 없는 거예요. 기간 없는 거. 기간 없는 거라고. 기간 없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년으로 봐. 2년. 다르다고. 이게 다르다고. 전세권 가면 또 달라. 전세권 가면 다 달라 이게. 그래 여러 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된다고. 민법이 분량이 다 많아서. 비슷한 게 6개 5개 되는 게 많아. 한 번에 완독이 안 돼. 한 번에 완독이 안 돼요. 암기하셔야 돼.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하시고 2개 작업을 다 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돼야 안 돼? 이해되죠? 근데 이게 비슷한 게 4개나 또 있어. 4개나 또. 그러니까 암기를 하셔야지. 그래 한 번에 안 된다는 거. 한 번에 반복해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요. 민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충돌이 되면 민법은 일반법이에요. 특별법이에요. 일반법이에요. 일반법의 역할을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죠. 그럼 똑같은 게 충돌이 되면 누가 우선해요? 특별법이 우선해요. 그래서 이 임대차 계약은 몇 년이 되는 거예요? 2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서에는 몇 년인데요? 계약서에는 기간이 있어 없어요? 없어도 2년으로 돼. 왜? 특별법이 우선해서. 그럼 2년이 되면 누가 해지를 한다고요? 누가 해지를 한다고? 누구만? 임차인만. 세입자만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어. 임차인만 아무 때나 해지를 해서 나갈 수 있어. 해지권이요. 누구만요? 주인은 안 돼. 주인한테는 해지권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우대하는 거. 왜? 이분을 약자로 봐. 약자로. 사회적 약자니까 이분을 우대하자는 취지에서 임차인만 해지 권한을 부여를 합니다. 민법은요. 누가 해지를 해요? 이 민법에서는 누가 해지를 해요? 둘 다 해지할 수 있어요. 둘 다 해지를. 왜요? 민법에서는 양 당사자 힘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 그래 임차인 우대하는 거. 얘가 약자니까 너 우대해 줄게. 자, 밑에 용어 해설 보고 쉬겠습니다. 1번 민법은 일반법이지요.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은 특별법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일반법 관계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원칙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두 번째 볼게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요. 일반법보다 뭐가 우선해요? 특별법이 우선하죠. 그래서 동일한 사안에서는 일반법보다 뭐가 우선해요? 특별법 적용을 먼저 받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가압류 문제 보셨죠?
가압류. 그 다음에 4번에 물권 볼게요. 물권. 4번에 물권. 소유권, 그 다음에 전세권, 저당권처럼 물건을 직접 뭐 하는 권리요? 지배하는 권리. 물건을 뭐 하는 권리? 지배하는 권리를 뭐라고 그래요? 지배권, 물권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등기로서 권리의 존재를 공시합니다. 등기에 동그라미 해볼게요. 물권의 존재는 뭘로 표시를 해요? 등기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름하여 이걸 절대권이라고 그래요. 절대권. 반면에 청구권, 채권은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약속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이걸 채권이라고 그래요.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예컨대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꿔간 돈 달라고 요구하죠. 채권이죠. 그 다음 모텔 매매를 했어요. 그럼 모텔 소유권 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하죠. 그 다음 사장님이 직원에게 이래달라고 요구하죠. 이게 채권이에요. 누가 채무자일까요 그러면? 거기 하나 써볼게 이렇게. 직원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직원이 해야 되는 거는? 일하는 거죠? 일하는 거. 사장님이 해야 되는 거는? 월급 주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급부라고 그래요. 급부. 직원이 해줘야 되는 걸 급부. 그럼 직원은 일하고 반대급부로 뭘 받아? 반대급부로. 돈 받죠. 그걸 반대급부라고 그래요. 반대급부. 돈. 월급이요. 월급을 반대급부라고 그래요. 일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일하는 걸? 급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뭐를 얻으려고? 반대급부로 돈 받으려고.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하는 이유는 1년 동안 씨름하는 이유는 이게 반대급부죠. 그죠? 책 몇 권 보셔야 된다고요? 24권 보셔야 돼요. 엄청난 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24권을 볼 수 있냐고. 여러분 여지껏 본 책보다 많아. 그죠? 여지껏 살면서 책 24권 보셨어요? 꼼꼼하게 다 외우면서 이거 외우면서 보셔야 된다니까. 그걸 1년 안에 보는 거 1년 안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사장님이 해야 되는 급부는 뭐예요? 급부는 월급. 반대급부가 뭐예요? 반대급부? 일해달라고 그러는 거지. 이걸 채권관계라고. 채권관계. 사람하고 사람 관계. 자, 이렇게 해서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 쉬셨다가 2교시에서 권리변동 만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